자, 예. 여러분, 박근혜 리더십을 뭐라 그러죠? 깨알 리더십. 깨알 리더십. 들어봤죠? 깨알 리더십. 깨알 리더십이 뭐예요? 뭐든지 다 깨알같이 지시를 내린다. 들어봤죠? 깨알 리더십 안 들어봤다. 그런 사람 거짓말이야. 깨알 리더십 들어봤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국무회의 장면은 뭐라 그래요? 만기 친남. 모든 걸 박근혜가 지시해. 모든 걸 박근혜가 일일이 쫙 지시하면 그 국무위원들이 조용히 받아 적어. 받아 적기만 해. 질문도 안 해. 반론도 안 해. 그냥 받아 적어.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이 되는 거냐? 응? 박근혜 정부는 깨알 리더십이라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적자 생존.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안 적으면 아웃이야. 자, 박근혜의 깨알 리더십. 모든 문제를 박근혜가 일일이 다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가 만든 매뉴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김장수가 컨트롤 타워 해야 되는데 지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니라고 우기고, 이 모든 문제 책임 박근혜가 져야 되는 거야. 박근혜 깨알이 문제야. 원래 대통령은요, 그렇게 깨알같이 자기가 뭐 지시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만기 친남이 욕을 먹느냐 하면, 왜 만기 친남이 욕을 먹느냐 하면, 물론 박근혜라는 사람이, 아니 대통령은 원래 모든 문제를 다 알아야 돼.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고위 공무원이 있는 거야. 고위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냐? 그 분야의 전문가들, 연봉 수억 원이야, 걔네. 연봉 수억 원을 받는 전문가들이 전문적 지식을 동원해서 그 조직의 전문적 내용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뭘 해야 되냐? 보고를 원래 받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원래 노무현의 국무회의나 김대중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보고를 하는 자리야. 각 부처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떤 다른 부처에 도움이 요청된다. 그런 얘기를 발표를 막 해.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질문을 해. 그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뭐 챙기기로 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망치냐라,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장관님을 모셔봐서 알아. 내가 장관님을 4년 한 1년 반 2년 정도 모셔봤어. 그래서 들어본 거야. 원래 국무회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막 뭔가 하려고 그래. 근데 그 하는 것이 정부 전체 시책에 맞냐? 이걸 가지고 국무회의 현장은요, 다른 부처하고 막 싸움을 하는 거야. 서로 이 예산은 뭐 내가 따가야 된다. 우리 부처에서 필요하다. 아니다. 지금 국가의 중심 시책은 이거다. 이러면서 막 장관들이 논쟁을 해. 그럼 거기 대통령이 딱 스톱.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몇 가지 질문을 해. 그래서 각 부처에서 자기네들의 논점을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야. 대통령이. 그러면 그게 중심 시책이 되는 거야. 그게 원래 국무회의의 모습이에요. 예. 원래 국무회의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 국무회의는 어땠다 그랬어? 이제까지 원고지 몇십 장 분량을 자기가 일일이 다 그걸 수첩에 써갖고 와가지고 지시를 내려. 아냐고. 모르는 거야. 박근혜가 다 모르는 거야. 정부 부처에서 각각 하는 일들을 자기가 뭘 얼마나 알겠어.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 중심 방향만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게 리더십이야.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야 될 것은 민생, 복지, 평화다. 이런 방향을 알려주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와 뭐 이런 재정부서와 이런 부처들이 대통령이 얘기한 방향에 맞게 막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고 방향을 정하면 그대로 밑으로 지시가 내려가고 움직이는 거. 그런데 박근혜는 이제까지 자기가 수첩에 적어온 걸 줄줄이 읽으면서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저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를 보고 다른 나라가 다 비웃는 이유가 그거야. 몰랐지? 처음 한 사람. 이 내용 처음 한 사람. 이 국무회의가 그렇게 장관들이 서로 보고하고 장관들이 서로 주요 시책을 놓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거기서 방향을 대통령이 잡아주는 거라는 걸 처음 알으셨죠? 예. 그래요. 물론 노무현 정부 때만 그랬어. 노무현 정부 때랑 김대중 정부 때가 그랬고 박정희 때 잘들 하나 뭐 이런 식 전두환 때 그 당시에 뭐 국무회의는 회의가 아니지. 지시를 내리고 큰 방향의 지시를 내리면 알아서 설설 기었던 거. 그러다가 그 국무회의라는 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김영삼 때부터야. 김영삼 때부터 국무회의라는 걸 운영을 해야 된다. 국무회의를 살려내야 된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0년에 걸쳐 15년을 민주정부라고 봐. 김영삼 때부터를. 그 기간 동안에 주무부처, 장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이제 이명박 때부터 이제 모여가지고 이명박 때 국무회의 처음에 모여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제1회 국무회의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장관 월급이 OECD 평균 이하다. 우리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자. 월급 올리고 끝났어요. 그게 첫 장관회의였어. 이명박의 국무회의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더 빼먹을까? 4대강 사업, 국토부와 막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그것만 논의했던 게 이명박의 국무회의. 박근혜의 국무회의는 박근혜 수첩 받아 적기. 수첩을 복사해서 나눠줘. 그 당시에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장관 한 명 밑에 달려있는 공무원이 수천 명이야. 장관 한 사람이 그 책임지는 공무원이 수천 명이야. 그래서 장관의 일부는 수천 분이다. 그래서 최대한 짧고 굵게 효과적 회의하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 그게 노무현 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 박근혜 때는 그 수첩에 적은 거 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수첩을 꼭 읽어. 그래놓고 그 수첩 그냥 복사해서 돌리면 되지. 그걸 또 받아 적지 않으면 찍혀. 자, 해경에 아이들 휴대폰 절도. 이것도 결국 정부의 도덕성의 문제예요. 우리 정부가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 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돼. 안 했잖아.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 그 다음 국정원장, 교육부 장관, 해수부 장관, 안행부 장관 너무 무능하게 사고를 쳐도 안 잘라. 그게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부동하게 하는 거예요. 협박만 해. 여러분 있잖아요.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손무라는 사람이 이제 오나라에 가서 그 자리를 잡기 전 오나라 때인가 어디였나. 이 손무란 사람이 그 병법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 전파를 하잖아. 어느 나라를 갔어.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너의 병법이 맞는지 어떻게 아냐? 하면서 그 임금이 되게 좀 약간 나이브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늘어지고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손무야, 네 병법이 맞는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제가 시범을 보이겠다. 뭐 어떻게 할래? 했더니, 궁녀들을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 해라 그래. 그래갖고 궁녀를 둘로 나누고, 임금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 둘을
그 대장으로 세워. 그래갖고 둘한테 세워놓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야. 훈련을 시켰는데 그 두 후궁 중에 한 여자가 더 임금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궁녀들은 놀기만 한 거야. 훈련 열심히 안 하고. 얘네들은 좀 했는데. 그래갖고 둘이서 딱 경쟁을 붙였는데 임금이 더 사랑했던 궁녀팀이 졌어. 그러자 손무가 어떻게 했을까? 그 후궁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버렸어. 임금이 총애하는 후궁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버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후궁을 세웠어. 그 다음 훈련까지 어떻게 됐을까? 두 팀이 특공대처럼 훈련한 거야. 궁녀들이. 특공대처럼 훈련을 해가지고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후궁도 죽는데 우리 같은 무지랭이는 그냥 끝이다. 미친듯이 훈련해가지고 최고의 정예부대가 돼 있었던 거야. 그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야. 뭐냐? 어느 기관을 움직이게 하려면 높은 놈을 쳐야 되는 거야. 부도덕한 장을 잘라내야 그 부처가 와 하루아침에 장도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제까지 밝혀진 이 장관들과 책임자들의 잘못, 국방부 장관 하늘에서 막 무인기가 날아다녀도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해. 떨어진 거 등산객이 주워다 줘야 알아. 그거 주워다 주니까 국방부 장관이 뭐 했는 줄 알아? 국가 기밀을 깠어. 우리도 무인기 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북한산 무인기가 막 몇 대가 날아다니다가 이게 떨어진 걸 등산객이 찾아다 갖다 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알아보고, 만약에 이게 북한산이면 국방부 장관이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국방부 장관이 우리도 무인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북한에 가서 정보 입수한 무인기라고 공개했어.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비판하는 언론이 아무도 없어. 아니 내가 대통령이면 북한을 가서 정찰하는 무인 정찰기를 깐 국방부 장관을요 그 자리에 앉혀놓진 않아요. 공식적으로 북한 간첩은 없는 거야. 우리는 북한을 갖다 첩보활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는 거야? 우리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그런 뭐 이렇게 첩보활동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인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다 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 스파이가 가서 잡혔어. 그러면 거기서 스파이가 죽고 우리는 그런 건 보낸 적 없다. 그게 국가 운영의 기본 아니야? 아니 우리가 2006년부터 북한을 관찰해왔다고 무인 항공기를 공개했어. 나 진짜. 근데 국민들이 거기 화도 안 내. 북한산 무인기는 등산객이 잡고 물에 떠내려가는 잠수사들은 어선에서 건지고 애들도 구조 대부분 어선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어벤져스급이야. 대한민국 국민은 못하는 게 없어. 맨손으로 무인기를 잡고 낚싯배에서 잠수부를 건지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벤져스야. 정부만 좀 그래. 정부만 그래. 그러면 정부의 뭐가 문제냐? 수첩이 문제고 깨알이 문제야. 청와대는 깨알을 방출하라! 청와대에서 깨알을 축출하라!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잘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협박만 하고. 그 수첩이 문제야. 수첩이 잘못한 거야. 수첩이. 깨알이랑 수첩이랑 둘이서 둘이 꼬꾸로 안고 자폭해야 돼.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야 이 망치년아 너는 맨날 박근혜 정부만 까냐? 아니 나는 야당도 까. 나는 야당도 까. 알지? 나 머리 왜 깎은지. 나 머리 심지어 내가
1월 27일에는 혼자서 김한길 사퇴하라! 그러고 머리 깎았어. 근데 김한길이 사퇴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3월 1일에는 57명 데려가서 깎았어. 김한길 사퇴하라. 내가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인이 야당 대표가 야당답지 못하다고 가서 50몇 명이랑 단체로 삭발하냐? 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박근혜 잘못했다고 삭발한 적은 없는데 김한길 잘못했다고 삭발한 사람이야. 나만 한 게 아니라 50몇 명 우리 방 시청자들이 50여 명이 삭발했어. 야당 비판하느라고. 어따 대고 야당은 비판 안 해. 니네가 나만큼 비판해봤어? 자, 내가 볼 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는 김한길 안철수야.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박근혜가 말이에요. 죽을 써도 이게 만약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정권 무너집니다. 이거 총리 사퇴할 일이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도 물러날 일이야.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300명이 그냥 수장됐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우왕좌왕해서 생존자도 아직 모르고 실종자도 모른다. 이러면요. 선진국에서는 정부를 살려주지 않아요. 웬만한 후진국에서도 죽여버릴 거라마? 후진국은 죽여버리고 선진국은 사퇴를 하지. 이게 무슨 뭐 이슬람 무장단체가 있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기관총 들고 가서 막 죽여버려. 선진국에서는 알아서 자기가 사퇴를 하지. 근데 이런 짓을 저지르고 사퇴도 안 하고 저렇게 버티는 경우는 참 드문데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 믿는 사람이 2명 있어. 박근혜가 믿는 두 용사. 와 정말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이렇게 화살 쏴주는 그 요정 있잖아. 화살 쏴주는 요정. 와 그 요정하고 또 막 도깨비하고 막 유령들까지 해서 막 다 도와주잖아. 와 진짜 그냥 흰기사. 모습은 상당히 다른데 머리는 하얘. 한골라스라고. 얘가 문제야 얘가. 이게 안철수를 끌어들인 거 아니야. 김한길이가 막 50몇 명이 가갖고 대한민국 야당 역사상 야당 대표가 야당답지 못하다. 이렇게 박근혜가 사고를 치는데 비판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요. 예.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야당 역사상 야당 대표가 야당답지 못하다. 물러나라라고 57명이 삭발한 일은 14년 3월 1일 처음 있었던 일이야. 대한민국 역사를 썼어.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긴 싫잖아. 그러니까 안철수를 꼬신 거야. 28일 밤에 한 번 꼬시고 3월 1일 밤에 다시 꼬셔갖고 3월 2일 날 기습 발표를 했어. 안철수랑 합당한다. 그래갖고 안철수를 데려온 거야.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자, 우리 안철수 선수 사고 크게 쳤어. 광주에서. 안철수 선수 광주에서 사고 크게 쳤어요. 광주 공천 문제. 여러분 있잖아요. 안철수가 이제까지 뭐라 그랬냐? 안철수의 새정치, 광주가 심상치 않다. 그런 뉴스 많이 봤지? 그지? 뭐요? 안철수의 새정치, 광주가 심상치 않다. 이러면서 광주에서 막 새정치 바람이 분다. 그런 기사 봤잖아. 봤지? 광주에서 안철수 바람이 되게 심하게 불고 있다. 안철수의 새정치 열망이 들끓고 있다. 그런 기사 봤잖아. 못 봤어? 4월 초까지 계속 그랬어.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렇게 안철수에 대한 열망이 드높은데 왜 여론조사에서 꼴찌했을까?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3, 4월 달에 광주에 안철수 바람이 분다. 정말 한겨레 신문까지 다 그랬다니까? 광주에 안철수 바람이 분다 그러면서 이 광주가 새정치의 메카가 되나 뭐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그 기사는 결국 뭐였어? 뻥이었어. 뻥이었어. 정말로 광주에서 안철수 바람이 불었으면 왜 안철수파 후보가 3등 하냐고. 결국 안철수를요 언론이 키운 거예요.
여러분, 안철수는요, 언론이 키워준 거예요. 그렇잖아. 안철수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번에 사고 크게 쳤잖아. 여러분, 광주 사람들이요. 광주에 내려가 보면, 광주항쟁 때, 그 광주 사람들 중에, 물론 지금 새로 태어나서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40대 이상 국민들 중에, 일가 친척 중에 희생자 한 명씩은 다 있어. 실종자나, 부상자나, 사망자나, 그래 놓고 8년 동안을 간첩의 선동에 의해서 빨갱이 폭동의 도시로 낙인 찍혀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 모질고 모진 8년을 살아서 기어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명패 집어던지면서 광주의 진실을 밝혀낸 거 아니야. 그렇게 명예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광주 사람들의 기질이 뭐냐? 자기네들이 결정해야 돼. 다른 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광주에 가서 한번 방송을 해봤잖아요. 광주에 가서 이제 그 문재인 지지 방송할 때 광주를 내려가 봤어.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터미널에서 방송을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때 이 터미널에다 이제 위에서 압력이 들어간 거야.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터미널 안전팀이 온 거야. 와가지고 나한테 여기서 방송하면 안 된다. 가라 그랬어.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듣지도 않고 저쪽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모이는 거야. 전부 다 모여갖고 뭔데? 뭐요 시방. 그래갖고 나더러 나가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잖아. 내가 가서 목이 터져라 방송을 하는데 보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밖에 없어. 20명 정도 보고 나머지는 다 가서 놀았어. 근데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여기 사유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한 200명? 쑥 싸는 거예요. 후루룩 싸더니 싸고 뭐요? 두 마디. 뭐요? 그러니까 무전기 들고 온 애가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요만큼 피해서 하세요. 그러고 갔어.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가서 딱 본 게 뭐냐? 광주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내가 부산을 갔는데 부산은 도리어 2,000명이 부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얼마나 막 열화와 같은 분위기였는지 막 드러내놓고 막 노무현 이야기를 하면서 막 축제 분위기야. 근데 광주는 별로 신경 안 써. 맨날 저런 게 떠드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말을 못하게 하니까 쫙 와가지고 뭐요? 그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고 다 가셨어. 그래서 내가 느낀 건 광주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광주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그걸 내가 느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안초짜님께서 광주에다가 빅엿을 먹이신 거야. 안초짜님께서 광주에다가 빅엿을 먹이신 거야. 광주 사람들이요. 아마도 내가 정말 안철수가 내 말 안 듣는데 진짜 안철수 지지자들 안철수의 일부러 그런 거야 지금? 일부러 이번 지방선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있잖아요. 광주에서 경선하겠다. 일주일이면 돼요. 광주에서 경선하겠다 일주일이면 된다고. 광주에서 강훈태, 이용섭 이 중에 강훈태라는 사람은 얘네 노무현 탄핵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광주에서 셋이 경선하겠다. 셋 경선 붙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강훈태가 탄핵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안철수의 새정치 가능하다. 그런 분위기를 막 얘기하고 광주에 말빨 센 몇 사람을 딱 얘기하게 했다면
알아서 아마 3등 했던 사람을 1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동네야. 내가 아는 광주는 그래. 광주 사람들이 강훈태가 탄핵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무능했다. 이 얘기 몇 마디 돌고, 그러면서 새로 정말 열세다. 약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정치하는 게 새로운 바람 아니겠냐. 이 경선에서 지더라도, 이 광주 경선에서 지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경선했다면 광주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냐? 드라마를 좋아해. 역전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자신들이 뭔가 새로운 걸 주도하는 걸 좋아해.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들이야. 만약에 안철수 여론조사 3등 했던 윤장현이를 경선을 붙였다라면 거기서 여론조사하고 달리 어쩌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야? 내가 광주를 잘못 이해했나? 내가 아는 광주 사람들 기질이라면 일주일 만에 여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거긴.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 민주당 정치인들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맘먹었으면 3등 했던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 경선이었어. 그런데 지금 안초짜께서 비기엇을 매긴 거야, 거기다가. 어디서 전략공천이야. 여론조사 3등 하는 사람을 어디다가 전략공천이야. 이건 한마디로 광주를 등신 취급한 거예요. 광주 사람들이요, 강훈태랑 만약에 경선 붙었으면 안 찍어줄 사람들이, 강훈태나 이용섭은 구세력이다, 안 찍어주려던 사람들까지 아마 다 와서 경선 참여할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니, 기본적으로, 광주 분들 어때? 내가 좀 잘못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기질은, 그래. 그니까, 워낙, 서름을 많이 당해서, 다른 건 몰라도, 억울한 일은 누가 억울한 일 당했다. 그니까, 광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평상시에 막 서로 경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고향 사람이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면 물불 안 가려. 내가 이렇게 민주당 당원 활동하면서 전라도 출신 당원들한테 되게 무서웠던 게, 누구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 그럼 무섭게 똘똘 뭉쳐.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요, 단단한 정도는 콘크리트야. 그건 못 깨. 어떤 명분으로도 못 깨.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전략공천. 내가 볼 때 안철수가 큰 실수했어. 예. 내가 볼 때는요, 이건 정말, 둘 중에 하나야. 정말 초짜라 몰라서 그랬냐. 아니면 이번 공천을, 사실은 이게 광주와 이 호남의 정서가 되게 중요해. 광주하고 호남이 어떤 분위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호남 향후회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핵심인 광주를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보이콧 분위기를 유도한 거냐. 광주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호남 향후회를 자극해갖고 지방선거 보이콧 시키려는 걸 유도한 거냐. 아니면 정말 초짜라 몰라서 그런 거냐. 둘 중에 뭔진 몰라도요, 좌우지간, 이거는 비기엇을 날린 거야. 결국은 김한길 안철수는 야당 대표할 자격이 없단 얘기야. 왜 지금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개죽을 쓰고도, 산삼으로 개죽을 쓰고도 왜 저렇게 끄떡 안 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냐? 김한길 안철수가 계속 자기 편한테 할 쏘고 있으니까. 김한길 안철수가 알아서 자기 편 죽여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님께서 행복하신 거야. 공주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우리 편한테 화살 쏘고 있는 당대표 때문이지. 내가 잘못한 건가? 제가,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철수가 광주의 박원순? 나 이거 진짜.
혹시 광주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성향을 잘못 이해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죄송하고요. 그 안철수가 막 비난을 받으니까 윤장현이 광주의 박원순이다 이랬어. 이거 아무나 박원순 찍어붙이기? 뭐 아무나 박원순 갖다 찍어붙이기가 유행인가 봐. 박원순이 출마하라고 그랬다 막 이러면서 나온 이상한 사람도 있고 어디다 대고 박원순 팔이야. 박원순은 그 국정원에서 계속 저기 막 고소당하고 이래가지고 원래 유명했잖아. 그죠? 그런데다가 전국적 지명도가 있었잖아. 그런데다가 박원순은 무엇보다 정말 이 사람이요. 안철수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이거나 아무 생각 없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박원순은 박영선하고 경선을 했어. 지지율 5%짜리였던 박원순이 거대 여당 제1야당 후보 박영선이랑 당당하게 경선을 했다니까? 시민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이야. 거기다 박영선이 그냥 나온 사람이냐?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경선을 해갖고 민주당의 모든 조직표를 모아갖고 온 박영선이랑 박원순은 당당하게 시민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야. 어따 대고 여론조사 3등을 전략공천으로 내리꽂고 광주에 박원순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박원순 명예훼손이야 이거. 이거는요 박원순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아닌가? 내 생각이 좀 잘못된 건가?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심지어 어떤 후보가 자기한테 박원순이 출마하라고 그랬다 뻥치고 나왔어. 그러자 박원순 캠프에서 바로 얘기했잖아. 박원순 시장 측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누구 출마해라 마라 그렇게 얘기할 형편 못 된다. 바로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건 내가 볼 때 광주 분들 열받게 해갖고 이번 이 뭐 선거를 보이콧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거는 정말 이 전략공천은 철회돼야 된다고 봐. 예. 이 전략공천은 내가 볼 때 광주에 칼바람이 불걸? 뭐 아니면 아니면 말고 자 그러면 뭐 여당만 까냐? 또 야당만 까냐? 여당 얘기 또 해야죠. 요즘 나는 우리 김황식 선수 뉴스 보느라고 날마다 개콘이 따로 없어요. 예, 그냥 우리 김황식 선수가 인터뷰만 한번 해주시면 하루에 그냥 한 건씩 뻥 터뜨려 주시니 그냥 정말 우리 김황식 선수가 사실은 박근혜 잡는 트로 예목마? 예. 끝까지 박심 논란. 예, 박근혜가 나가라고 그랬다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출마했다는 우리 김황식 전 총리 오늘 아침에는 또 이런 한 건 해주셨어요. 하나의 또 폭탄을 던져주셨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황식 총리 아마 전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박원순을 깔라랬었나 봐. 근데 이제 이 김현정 앵커가 물어본 거야. 이번 세월호 사건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나친 규제 완화, 그 규제 완화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 당시 총리를 했던 분으로서 책임감을 못 느끼냐? 그러자 우리 김황식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규제 완화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분명 그렇게 얘기했지. 규제 완화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아침에. 규제 완화와
규제 완화와 이번 사고가 관계가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그러면서 이 규제 완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듣는 순간 나도 헉 했거든. 그래갖고 김현정 씨가 문자가 폭주했대잖아. 김황식 그 발언 때문에. 아유, 네 엄마 욕을 왜 여기서 하고 그래. 여기 엄마 없어. 예. 아유, 명치 좀 맞아야겠네. 누구? 박근혜? 박근혜 명치를 왜 때려? 아유, 네. 김황식 총리가 일부러 그런 걸까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잠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내가 볼 땐 전 세계에 과학이란 단어가 발생한 이후, 과학이란 단어가 가장 우습게 사용된 예가 아닐까. 세계사에 기록되어야 될 날이 아닐런지. 이 과학,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탄생한 이래 가장 하찮게 사용된 예로 기록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 김황식 총리 측에서 이게 또 불법 전화 전화 작업을 했다라는 또 고소가 있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죠? 김황식 총리 얘기가 하여튼 정확한 표현이 뭐였냐면 규제 완화와 안전은 과학적으로 무관하다. 그 김황식 총리의 발언이 뭐였냐면 규제 완화와 안전은 과학적으로 무관하다. 그 말을 반복해서 3번인가 했어. 왜 문자 무슨 특별한 일 있어요? 전화? 왜? 전화, 문자 무슨 얘기야? 저 김황식 불법 선거운동 이야기? 사전선거운동? 일단 먼저 그거 하기 전에 과학 이 전 세계에다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 그 이명박 정부 총리가 말하기를 규제 완화와 안전은 과학적으로 무관하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나는 한마디 또 의구심이 들었어. 혹시 박근혜도 똑같은 생각이냐. 이게 지금 이 김황식 총리를 이번에 시장으로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는 게 박근혜다. 이게 지금 이 김황식 씨의 주장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박근혜도 이런 생각 하는 거냐? 규제 완화와 안전은 과학적으로 무관하다.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거냐? 둘이 같이 손잡고 쎄쎄쎄 그런 생각 하는 건지를 나는 문득 그게 궁금했어.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 출마하기를 원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원고를 입수했다. 이해운 측에서 이제 얘기했나봐. 그랬더니 원고 없이 그냥 연설한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그 원고 없이 그렇게 원고를 가지고 있다. 입수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좌지가 둘 중에 이해운 김황식 싸움 원고에 대한 유무 결과가 궁금합니다. 혹시 나왔어요? 원고 김황식 총리의 그 원고를 이해운 그 후보가 입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발표했나? 궁금해라. 너무 재밌어요. 네. 이해운, 김황식, 정몽준이 써나가는 정말 3인방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자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거 말고 오늘 아침 나온 거는 전화로 선거운동한 거를 녹취 파일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내용이 그 불법인데 그 녹취 파일이 발견됐다. 아침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김현정 쇼에서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만 김황식 후보가 뭐라 얘기했냐. 만약에 사실이라면 알아보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어떤 조치를 할 거냐고 물어봐도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 아, 어제 JTBC에서 나왔어요? 예. 녹음 파일 입수. 녹음 파일도 나왔나요? 여기 혹시 뭐, 보도 내용을 잠깐 보고 갈까요? 예. 아우, 정말 흥미진진해요. 예. 아우, 남해당 경선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 새누리당 경선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 예. 아유, 누구를 응원할까? 응. 뭐야, 이건. 여야가 다음 주 초까지 지방선거 출마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이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김황식 후보 측이 선거인단에 뽑힌 한 남성에게 전화를 겁니다. 선거인단에 선정되신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12일 열리는 당내 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모른 뒤 곧바로 김 후보를 홍보합니다. 누구 투표하실지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하셨으면 저희 기호 1번 김황식 후보님이 국선 경험이 워낙 많으세요. 또 대법관 출신에다가 국무총리까지 하셨잖아요. 문인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또 세간의 혹독한 청문회로 도덕성이 검증되신 분이니까 꼭 천천히 따져보시고 현명한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선거인단이 발신지로 전화를 걸자 김 후보 측 사무실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이고요. 이번에 국민선거인단에 선정된 걸 축하드린다고 전화드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예비후보자 본인 이외의 선거운동원이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이라도 캠프 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성대. 내가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한 번만 더 봐도 돼요? 예. 내가 문자를 확인하느라고 한 번 더 봐도 돼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이런 거는 그냥 한 번만 보고 말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여야가 다음 주 초까지 지방선거 출마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이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김황식 후보 측이 선거인단에 뽑힌 한 남성에게 전화를 겁니다. 선거인단에 선정되신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12일 열리는 당내 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모른 뒤 곧바로 김 후보를 홍보합니다. 누구 투표하실지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하셨으면 저희 기호 1번 김황식 후보님이 국선 경험이 워낙 많으세요. 또 대법관 출신에다가 국무총리까지 하셨잖아요. 문인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또 세간의 혹독한 청문회로 도덕성이 검증되신 분이니까 꼭 천천히 따져보시고 현명한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선거인단이 발신지로 전화를 걸자 김 후보 측 사무실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이고요. 이번에 국민선거인단에 선정된 걸 축하드린다고 전화드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예비후보자 본인 이외의 선거운동원이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이라도 캠프 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아, 이제 제대로 들었어요. 예. 그렇구나. 자, 결국은 말이에요. 네. 지금 김황식 총리에 대해서 문자로 사전선거운동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가 이번에는 불법 전화선거운동까지 이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는, 한마디로 이게 지금 예비 경선에서부터 이렇게 불법을 막 저지르고 있는데, 그 박심에 따라 출마했다라는 김황식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 왜 청와대는 침묵할까요? 누군가 박원순 시장이 출마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즉시 그런 일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박근혜 청와대는 왜 이 김황식 총리가 박심 떠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할까요? 그럼 진짜 박심이야? 첫째 의문, 진짜 박심인 거야? 자, 그렇다라면 정말로 박심이라면을 전제로 해서 그럼 내가 김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것도 없잖아. 사실 저까지 사소한 불법,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저까지 불법으로 보이겠어?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저까지 문자 몇 통 날리고 전화 몇 통 한 거 그까지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겠어? 국정원 직원들이 그냥 수천 명이, 국정원 직원이랑 그 댓글 부대 수천 명이 욕 댓글 달았다가 그거 딱 현장에서 잡히고도 없다고 뻔뻔스럽게 그냥 뻥하고 대통령 된 사람인데, 저까지 전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퇴할 일이다 생각했겠어? 내가 볼 때는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박심이 맞나 보네. 그러게. 이게 청와대가, 나는 그냥 청와대가 왜 침묵하지?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김황식이 이렇게 무법천지, 무법천지야. 대법관 출신 맞아? 아니, 근데 저는 대법관 출신이잖아. 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심판도 참 많이 했을 텐데, 대법관 출신인 사람이 이렇게 선거법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고, 그 캠프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선관위가 나와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래잖아. 근데 하고, 친박이니까, 박근혜 쪽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 거지 박근혜 쪽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죠? 예. 자, 구조자수 실종자수가 또 바뀐다니요. 그게 뭐예요? 구조자수 실종자수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죠? 예. 좌우지간 우리 김황식 후보의 불법 플레이 언제까지, 불법 릴레이죠? 예, 언제까지 우리 국민에게 아침마다 웃음을 줄지, 요즘 아주 그냥 김황식 총리 보는 재미에, 2명 중국인 추가 확인, 명부에 없는 중국인 2명 탑승 확인, 실종자 2명 증가. 언제 나온 뉴스야? 언제 나온 뉴스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초기부터 중국인 탑승 있었어요. 중국인 탑승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명단에 없다. 찾아봐. 뉴스에 나왔어. 초기에 중국인 탑승자들이 명단에 없다. 외국인이 4명인가 탔다 그랬는데
발견된 외국인이 또 있었어. 그래서 명단에 없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까지 실종자 명단 안 고친 거야. 예. 이제까지 실종자 명단을 안 고친 거야. 저것 때문에 시진핑이 계속 우리는 이번 사건에 관심 많다 그런 게 중국인 실종자 때문이에요. 이거 지금 언제 뜬 거야? 오늘 5시? 오늘 5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실종자 명단 확인해야 된다 그랬지. 그죠? 실종자 명단 공개하라. 내가 그랬지. 내가 이 실종자 명단 때문에 큰일 터질 줄 알았어. 예. 네. 구조자 2명 감소? 잠깐만, 구조자 2명이 감소됐다고? 그 얘기는 못 들어봤고. 중복. (22일) 만에 구조자 2명을 중복이라고 인정해서 바꿨다고? 이 씹탱이들이 진짜 코이지리아야. 이게 다 코이지리아야. 이게 다 코이지리아라서 그래. 22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인원 파악도 못 되고 있는 거 이거 코이지리아라서 그래. 코이지리아라서. 나이지리아에서 270명이 납치됐는데 3주가 지나도록 정확한 피해자 숫자도 모른다. 정부는 거짓말로 일관했다.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다. 근데 씨발 덩달아 욕하기에는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머리 빠져. 탈모야, 탈모. 릴렉스. 자,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지하철 사고 났을 때, 영무실에 영무원이 몇 명인지 체크해봐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영무실의 대처가 늦다.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영무원의 그 지하철 역사마다 몇 명의 영무원이 근무하는지 확인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오늘 기가 막힌 얘기 떴는데 봤어? 1인 영무원. 한 역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영무원 1명이래. 영무원이, 그러니까 운행하는 기관사 말고, 한 역에 영무원이 1명. 그리고, 그러면 근데 한 명이 해야 될 비상 매뉴얼이 엄청 길어.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영무원이 1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1명이냐? 공익이 나머지를 채워주기 때문에. 공익이 전문 구조 훈련을 받은 영무원이냐? 이게 오세훈 때 2010년부터 이렇게 정해졌대요. 인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지금 5, 6, 7, 그래서 이 영무원이 1명 근무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는 거야. 그 시간대에 만약에 그 전철에 불이라도 났다, 다 죽는 거야. 자, 그 다음 5, 6, 7, 8호선 기관사 1명. 1,4호선은 앞뒤로 1명인데 1,4호선 앞뒤로 1명인데 5, 6, 7, 8호선은 그냥 1명. 1명이 운행하는 거야. 지하철에 한 번 도착한 지하철에 1,000여 명이 타요. 여기서 사고가 나면 기본이 수백 명이 죽어. 기본이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데 그 1,000명의 목숨을 1명의 기관사한테 실어 나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도착한 역에 영무원이 1명 영무원. 물론 매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낮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에는 여러 명이 있기도 하대요. 근데 그 이용자 수가 줄은 시간대에는 한 명만 근무하는 영무원, 1인 영무원. 기가 막히는 거야, 지금 기가 막히는 거. 지하철 1인 영무, 승객 구할 선언조차 없다. 그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가령 여러분 무슨 형사사건 안 당해보셨죠? 저희는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폭행을 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조카 친구가. 폭행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뭐라 그러냐? 훌훌 털고 잊어버리라는 거야. 이빨 3개가 나가고 전치 8주가 나왔는데 훌훌 털고 잊어버리래. 범인 잡지도 못한대. 근데 그 범행이 바로 방범용 CCTV 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CCTV 확인했으면 잡을 수 있어. 그런데 경찰이 바쁘다는 거야. 강력사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살아남은 폭행사고에는 수사를 할 틈이 없다는 거야. 그러더니 한 달 지나서 그 CCTV의 자료가 기간이 지나서 삭제돼 버렸어. 기가 막히죠? 무슨 얘기냐? 경찰 숫자가 적기 때문이야. 경찰 공무원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한 사람의 경찰이 맡은 사고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면 우리 한국 무슨 드라마 많이 텐이니 뭐니 그럼 사건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의 형사들이 막 협업하는 걸로 보이잖아. 그거 다 개뻥이야. 한 사람의 형사가 여러 사건을 맡고 있어.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 경찰들이 서류 작성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폭행사고라든가 치안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나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었는데 신혼초에 그 동전을 모아놨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동전을 모아서 그걸로 결혼기념일 파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모아놓은 동전을 몽땅 털어간 거야. 그런데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 근데 경찰이 와서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인 줄 알으라고. 사람 안 다치고 그냥 이렇게 나가준 게 다행인 줄 알으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일반 이런 절도 사건이나 살아남은 폭행은 사건도 아니야. 경찰들이 되게 바쁘다고 사건 취급도 안 해줘. 그러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의 이 치안이 왜 이렇게 돼 있냐. 경찰 숫자가 작은 거야.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해경 공무원, 이런 최소, 그러니까 나라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공무 인력, 거기다 복지 공무원, 그러니까 복지 담당 공무원,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하거든요? 전체 공무원 숫자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필요한 건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해경 공무원, 그 다음에 복지 관련 업무 공무원, 교육 공무원이잖아. 그런데 이 정부들이 신자유주의가 채택된 이후로 이 분야의 공무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야.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방금 여러분이 보신 생존자 174명이 172명으로 정정된 것은 그 코이지리아 사고예요. 코이지리아. 그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22일 동안 생존자가 중복됐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이거 우리나라 아니고 코이지리아. 그 깨알공주가 운영하는 그 코이지리아라는 미개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야. 어떻게 생존자 숫자를 모르겠니? 실종자 숫자 모르는 건 이해가 돼도. 그게 말이 돼? 22일 동안? 이렇게 우기는 거야. 알았지?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건 코이지리아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다. 잡았대! 그래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면 스미마생! 그러고 지나가. 아이, 나 개 쪽팔려서 진짜. 내가 이제 한 달에 5만원씩 모아서 언젠가 또 해외여행 갈라 그랬는데, 그거 엊그저께 깨가지고,
그냥 그 조카들이랑 시어머니랑 맛있는 거 사 먹어버렸어. 쪽팔려서 어떻게 해외를 나가겠어. 한 달에 5만 원씩 한 3년 모으면 또 해외여행 갈 수 있나 싶어갖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었어. 쪽팔려서 그거 어떻게 해외를 나가냐. 한국에서 왔죠. 세월호. 뭐라 그럴 거야. 내가 아는 일본말 스미마셍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예,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 뉴스, 뭐냐? 12.12 사태의 주범들, 12.12 쿠데타의 주범들이요, 국민연금 지급하라 소송을 걸었대요, 대법원에.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뭐라는 거야, 군인연금을 지급하라고, 군인연금. 얘네들이 12.12 사태의 주범이라서 그때 97년도 대법원에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군인연금 지급 대상 아니고 이미 받은 것도 토해놔라. 그렇게 법원 판결이 내려졌어. 근데 그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 군인연금 미지급 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 군인연금 그 미지급법이 만들어진 건 94년이고 지네가 쿠데타를 일으킨 건 80년대이기 때문에 79년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군인연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급하라는 거야. 97년에 한번 그 소송을 걸었다가 대법원에서 개박살나고 끝냈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걸었어요. 다시. 왜 걸었을까? 왜 걸었을까? 예. 박정희는 5.16 일으키고도 영웅대접 받는데 우리는 왜? 박정희 5.16을 박근혜가 막 명예회복 시켜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군인연금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돈도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뭘 원하냐? 자기네들의 쿠데타 경력, 쿠데타라는 역사적 죄목을 없애달라는 거야.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거지. 박정희가 너무나 영웅시대니까 야 박정희는 무죄고 우리는 유죄냐? 그러면서 지금 들고 나오는 거야. 아마 박정희라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박근혜가 어쩌면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해줄 수도 있다. 5.16도 쿠데타고 12.12도 쿠데타인데 왜 5.16은 멀쩡하고 12.12만 욕먹어야 되냐? 이런 거죠. 뭘 믿고 쟤네가 저랬을까? 97년 이후로 안 했던 소송을 왜 다시 했을까? 박근혜에게 과거의 군부는 어떤 존재일까? 7인회와 그들은 아무런 내통이 없었을까? 박근혜 핵심 참모진이라는 박근혜 싱크탱크 7인회라는 노인들, 그 노인들은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 세력의 주축이었던 핵심 브레인들이 지금도 박근혜에게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이들은 아무 관계 없었을까? 라고 질문한 거야. 질문. 관계 있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 질문한 거야.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문 닫기 전에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뉴스 있습니까? 예, 망치부인이랑 오늘 꼭 같이 봐야 된다. 뭐 영상 뉴스나 뭐 볼 거 있어요? 요즘 뉴스 안 봄. 왜 안 봐? 망치부인 방송만 보면서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KBS 수신료 날치기 시도만 한 거에 통과가 된 거예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오후 7시 전남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승선자가 476명, 구조자 172명, 사망자 269명, 실종자 35명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글쎄 이게 가짜라니까. 승선자
476명의 근거가 없어. 어? 승선자 476명이라는 근거가 없다고요. 예? 뭐? 뉴스데스크에 또 뭐 아프리카 BJ가 나왔어? 내가 아프리카 BJ 관련해서 언급 못하니까 냅두고. 자, 여러분 지금요, 정부가 계속해서 실종 승객 인원을 476명에다가 못 박아놓고 안 고치고 있어. 그래놓고 그러면 실종자 명단이 공개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35명밖에 안 되는 실종자 명단 왜 공개 안 할까? 공개됐나요, 오늘? 오늘 브리핑에서, 예, 오늘 브리핑에서 실종자 명단 공개됐나요? 지금 구조자가 줄었다 이러면서 지금 내가 볼 땐 내가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생방송 때, 생방송 시작하고 초반에 뭘 얘기를 했냐면, 왜 지금 35명의 실종자 명단 공개 안 하냐?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이제까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럼 뭐냐? 지금 봐봐. 우리 가족이 실종자야. 그런데 35명 중에 그냥 들어있겠거니. 그런데 전체 실종자가 35명이라고 누가 그래? 실종자가 35명이라는 근거가 어딨어?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이 35명 중에 하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애들 안 돌아온 숫자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들 숫자하고 더해봐도 35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 선생님들이 지금 거의 시신으로 돌아온 분들이 없다니까? 자, 그러면 왜 실종자 명단 안 까냐고. 지금 중국 실종자도요, 숫자만 나오지 명단이 안 나왔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종자 명단이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내 아이가 들어있나 없나. 지금 당연히 우리는 실종자 명단에 들어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인권 웃기지 말라고 그래. 무슨 인권? 실종자 명단을 안 까는 게 무슨 인권이야, 인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인원 파악이 안 되는데 무슨 인권이야. 딴 데 가서 찾아, 인권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인권을 생각해서 실종자 명단 파악을 안 해? 실종자 명단 공개를 안 해? 인권이 정 걱정되면 맨 마지막 글자 하나만 숨기면 되는 거야. 이름 쓰고 어디? 그래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어. 무슨 인권이야, 인권은. 개소리지. 사망자 실명은요, 사망자 실명은 공개 안 해도 돼. 사망자 실명은 공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나 실종자 명단은, 얘기하니까 딱 들어오잖아. 여러분, 실종자 명단은요, 과연 몇 명이 실종자인지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왜 공개를 안 해? 실종자 35명이라고 누가 그래? 지금 한 반에 돌아오지 않은 애가 6명이라는데. 그런 반, 한 반에 6명씩 해서 11반만 따져봐봐. 실종자 명단 몇 명이냐고. 아직 아이가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확인이 안 된 애들. 그 명단, 선생님 명단.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명단. 이거 내가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 실종자 가족이 실종자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실종자 가족이 실종자 명단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와서야 생존자 명단을 수정해? 그리고 그 중국인 2명이 있다라고 실종자 명단을 수정해? 그거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지금 실종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실종자 명단이 모르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실종자 명단을 왜 공개 안 하냐? 거의 다 인양했다라고 뻥치고 거의 다 수습했다고 뻥치고 인양하려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습한 인원이 260 몇이에요. 35호구가 남았어. 정부 발표대로라면 35구만 찾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수습을 중단하고 인양하자고 그럴까?
혹시 35구 이상의 시신이 나올까봐? 국민의 모든 관심이 모두 꺼져버린 다음에 우르르 수십구가 나와도 우르르 수십구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게? 명단을 까라고. 실종자 명단 이거 가족들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이름 앞에 2글자씩 쓰고 뒤에 1글자씩 숨기고 그 다음에 소속 쓰고 그러면 인권 침해 안 당하잖아. 그지? 만들어야 돼요. 중국인 누구누구 만들어야 돼요. 숫자 한번 체크해 보라고. 내가 며칠 동안 지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6개월 더 걸린대요. 최소한 6개월이라는 거지. 6개월 지금 뭐 시신이 유실될 수 있다. 뭐 시신이 훼손될 수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제 인양하자. 그럼 마치 내일 인양 반짝 들어올릴 것 마냥 꼴값 하지 말라 그래. 인양 줄 매는데 6개월이야. 6천 통짜리를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인양할 수 있는 장치하는 데만 6개월이라고. 그리고도 이게 들어올려질지 확실하지 않은 거야. 6개월 이상이야.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시신 훼손 안 된대? 시신 유실 안 된대? 시신이 훼손되고 유실될까봐 인양하자니. 인양 작업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방송했던 게 니네들 아니야? 자, 여러분, 첫날 뉴스 못 들었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뉴스 나왔잖아. 둘째 날까지. YTN에도 나왔어. 인양하는데 6개월에서 2년 걸린다고. 지금 그럼 인양 결정이라는 게 뭐냐? 더 이상 시신 수습을 안 한다는 거야. 시신 수색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시신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2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최악의 경우. 그럼 2년 안에 시신이 남아 있겠냐? 아니 그러면 유신이 아니라 유실이 문제가 아니라 부패가 문제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바닷속에 그 시신 수습 안 하면 6개월 동안 어떻게 부패를 안 한대? 지금 수색하면 부패하고 6개월 동안 줄 매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혹시 뭐 북한에서 인양선 부르나? 북한 인양선 부른 북한 인양선은 뭐 그 시신이 부패 안 되는 뭐 특별한 인양줄이라도 있나? 뭐 그런 거야 지금? 나한테 그걸 믿으라는 거야? 줄 매는 데만 6개월 걸린다며. 그동안 시신 부패가 안 된다고 누가 그래? 시신 유실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래? 어디서 지금 개소리야? 자, 시신 35구라며. 하루에도 6구씩 7구씩 찾더니 왜 못 찾는 척해. 그리고 말이에요. 다이빙벨이 오고 있다. 다이빙벨이 시도 중이다. 여러분 그 시신이 나온 날짜 한번 잘 봐봐. 뭐 물살이 세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하면서 뭐 그때 소조기 때 시신 안 건졌잖아. 그죠? 난 지난번 소조기 때 그때 뭐 했는지 궁금해. 그 소조기 때 시신 인양 안 했어요. 그죠?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시신 인양 안 했어. 뭐 했을까? 뭐 했을까? 바지선 교체? 아니, 내 생각엔 혹시 그 시간에 인양 준비한 건 아니겠지? 질문이야, 질문. 그 시간에 시신 수습 안 하고 인양 작업 준비한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설마 그럴 리가. 그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말이에요. 시신이 한 구도 안 나왔어. 이틀인가 3일 동안. 그러더니 뭐 이종이네 다이빙벨이 투입된다 어쩐다 이러니까 갑자기 시신이 막 나와. 그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종인 다이빙벨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이빙벨이 왔다. 시도 중이다. 그때 막 시신이 그치? 그랬지? 열 몇 구가 막 발견됐다니까?
그러더니 또 요즘에 안 나와. 뭔가 이상해. 소족인데. 조류가 없는 소족인데. 왜 시신이 안 나올까? 오늘부터 소족이 아니야? 오늘부터 소족이면 오늘부터 그동안 조류 때문에 작업 못했다며. 그러면 이 소족이에 35구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민간 잠수사들 다 동원해서. 아니 내가 뭘 선동했다는 거야. 응? 내가 뭘 선동했다는 얘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선동이야. 네가 논리적으로 반론을 못한 거지. 에? 자. 여러분, 지금요, 이 시신,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정확한 실종자 수입니다. 정부에서 공개 안 하는 실종자 명단. 그러면 정말 실종자 수는 35명 뿐일까요? 이제까지 수습한 숫자에 비하면 10분의 1인데, 그렇잖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남겨놓고 굳이 인양하려고 할까? 이상하잖아. 단원고 지금 35명 중에 단원고생만 23명이다. 선생님 숫자가 지금 선생님 다 어디 갔냐 그러잖아. 거기다 중국인들. 예. 그리고 지금 맨 처음에 그 애기, 6살짜리 애기의 엄마, 아빠, 오빠. 시신 발견됐어요? 아직 나왔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확인해봐야 돼. 예. 이거 확인해봐야 돼요. 진짜 지금 정부 발표 실종자 수 정확한가? 살아있는 사람도 수 틀리는데. 22일 동안 살아있는 숫자도 틀린 정부가 실종자 수를 정확히 알까? 정확히 알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도 제주도 네 가족이 실종됐다는 거 있지? 6살짜리 아이의 민지였지 걔 엄마, 아빠, 오빠 그거 7명이잖아 벌써? 그지? 그렇게 봐도 7명이지. 선생님 숫자, 아이들 숫자, 중국인 2명. 그러면 일단 이것만 해도 9명이잖아. 제주도 4인 가족, 그 다음에 민지네 엄마, 아빠, 오빠 3명, 그 다음에 중국인 2명, 그것만 해도 9명이지? 그지? 거기다 알바생 2명, 아직 못 찾았지? 그죠? 엄마는 찾았어요. 엄마는 찾았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알바생 2명까지 해서 10명이죠? 그리고 단원고 학생 23명. 선생님은 몇 분? 선생님이 몇 분인지 한번 찾아봐. 그리고 그 동창생들, 이거 명단 확인해 봐야 돼요. 산 사람도 수치는, 산 사람 숫자도 못 세는데, 선생님 5명? 선생님 5명. 그 다음에 학생 23명. 그러면 28명에다가, 조금 아까 우리가 생계 10명이었잖아. 그것만 해도 38인데? 그렇게만 해도 38바 아니야? 민진에 1명 남았다. 나는 뉴스 못 봤어요. 예. 러시아 학생도 있었다. 외국인이 그때 4명인가 있었다 그랬어. 예. 찾아봅시다. 예.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직접 세야 돼. 실종자 가족들이 직접 세서 정말 정부 발표 35명이 맞나 세봐야 돼. 민진의 아빠만이다. 그러면 오빠도 찾았고 엄마랑 오빠는 찾고 아빠만 못 찾았다? 동창회는 몇 명인데 외국인은 어떻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정부에서 실종자 명단을 공개해야 되고, 예, 실종자 명단을 맨 마지막 글자만 가리고 공개해야 된다고 봐. 그래야 의혹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 아이가 실종자 명단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니.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종인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종인 대표를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종인 대표에 대해서 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이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나 한 가지 뉴스를 보고 싶었어. 뭐냐 하면, 잠깐만요. 우리 뉴스, 내가 못 다룬 거, 그동안 또 뉴스 많이 올라왔다. 창업할 수 있다더니, 창조경제, 민간 투자 실적 0건. 이종인 쓰레기라고 얘기한 거 누구야? 자, 창조경제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민간 투자 실적 0건이래요. 정부 PC가 위키디피아 조작, 영국에서 논란. 이것도 흥미진진하네. 일베 노란 리본 대자보 찢은 후 손가락 인증. 세월호는 서울과 관련 없잖아? 세월호 미해군 구조를 막은 진실게임. KBS 젊은 기자들 글, 순간의 비겁함이 개병신 만들어. 새누리 KBS 수신료 인상한 기습 처리 시도. 서방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진실. 또 서방 언론이 3번 4번 나왔고요. 외신 기자 유가족 한국 언론 상당히 불신. 외신 기자가 이 세월호 유가족이 한국 언론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 외신들 여전히 침몰 원인과 초기 대응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KBS 막내 기자들 현장에 KBS 기자는 기레기 중 기레기. 새정치 지지율 꼴찌 윤장현 전략공천 다뤘고요. 박근혜 투표층 16.4%. 내일 다시 투표하면 문재인 찍을 것. 와우. 세월호 사고 빗댄 이상한 시험 문제. 예. 이정희 박 대통령 책임지지 않고 통치만 지방선거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해도 너무한 해경. 잠수사에게도 국가는 없었다. 넘어가고. 청해진 해운 전국 여객선사 중 사고 최다. 그런데 이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운영할 수 있었는가. 예. 그러면서 이게 구원파가 곳곳에 퍼져 있다. 근데 승무원 19명 중에 승무원과 구속자 19명 중에 구원파 1명이라며. 예. 중국 언론에 게시된 박근혜 법요식 사진을 늘 환한 미소에 충격. 예. 대통령의 사과 아닌 사과. 세월호의 분노를 박근혜 정권 심판으로. 5월 6일 각계 시민들이 말하는 세월호 참사. 당신이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 휴대전화 인도 거부한 유가족 불신감 때문.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를 가족들이 거부하는 거야. 못 믿겠다. 니네들이 조작할까봐. 그런 거죠. 예. 생존자가 전하는 침몰 75분. 이거 아까도 인터뷰 하더만.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과 왜? 자, 요거예요. 드디어 찾았네. 미디어 오늘. 이상호. 내가 플레이어라면 정부와 유착된 언론은 뭔가? 이 플레이어 누가 그랬냐? 이상호 기자더러 플레이어라고 그런 게 누구야? 여기서 이 플레이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 아니면 선수? 뭘 의미하는 거야? 그 타방 BJ 얘기한 사람은 강퇴할 거예요. 예. 선동꾼? 플레이어란 말에 선동꾼이란 말이 있어? 이상호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적이다. 이상호는 기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는 혹평이 있는 반면 이 시대 진정한 기자는 이상호뿐이다 라는 평가도 있다. 이 구도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두드러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대신 이 기자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이 기자 이름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다.
이 과정에서 그의 발언의 힘은 세졌다. 판이 커지면 잡음도 생기는 법이다. 먼저 연합뉴스 욕설 논란이다. 이 기자는 진도 팽목항 생방송 중 연합기자에게 욕설을 했다. 문제가 된 연합기사는 4월 24일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이 기자는 방송에서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사상 퇴짜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배 한 척도 보이지 않는다. 넌 후배였으면 죽었어 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기자는 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연합뉴스는 정말 중요한 매체다. 언론의 언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연합뉴스가 현장 피해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지 못한 기사를 썼다며 특별히 연합뉴스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언론사를 대신 연합뉴스의 대표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언론이 비슷한 행태에 보도한다는 의미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연합뉴스가 뭔지 자세히 잘 모르시죠?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연합은 통신사예요. 이 통신사라는 게 뭐냐면 각 언론사의 뉴스를 뿌리는 기관이에요. 예. 뉴스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뉴스 언론사마다 뿌리는 게 통신사야. 그래서 전 세계에 AP통신, 그 다음에 뭐 AFP통신 이런 통신사들이 전 세계로 뉴스를 뿌려요. 그러면 그런 전 세계로 뿌리는 뉴스를 받아서 언론사들이 기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언론사의 언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합뉴스는 철저히 현실만 보도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예. 이 기자는 이런 보도 행태의 원인을 붙박이 기자가 없는 데서 찾았다. 6일 현재 18일째 진도 현장에 머물고 있다. 그는 이런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맥락을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 기자들은 며칠씩 왔다 돌아간다며 이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피해자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를 감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구조당국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때때로 말을 바꿨지만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본 기자는 드물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행진할 때 외쳤던 구호가 살인정권 물러가라, 거짓 언론 물러가라 였겠나. 그렇다면 그는 현장에서 신뢰를 얻었을까? 지난달 24일 상황은 그런 듯 보였다. 당시 이 기자는 이주영 장관과 실종자 가족의 대화 자리에서 사회를 맡았다.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 상황을 그대로 중계하길 원했고 또 자신들은 조리 있게 말을 못하니 이 기자에게 사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당시 실종자 가족은 팩트TV와 CBS에게만 취재를 허락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다이빙벨 사고 해역에서 철수하면서 이 기자는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번엔 실종자 가족 일부가 이 기자에게 항의하는 일도 일어났다. 그동안 이 기자는 일부 실종자 가족들에게 함께 알파잠수 기술공사의 다이빙벨의 투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가 실종자 수색을 못했으니 다이빙벨의 실패라고 말한 뒤 이 기자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어쩌면 다이빙벨 실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 기자는 사건 초기부터 보수 언론에서 다이빙벨을 공격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허위 보도에 속지 마시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언딘에서 다이빙벨 특허도 있다며. 일각에선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에 도박을 걸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어쩌면 예민할 수도 있는 이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기자는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아주 오래된 논쟁이라며 언론이 객관적으로 지켜봐야만 한다는 논리는 독재 시절 기득권 언론을 중심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플레이어라면 정부와 가해자에 유착된 언론들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상호 기자는 MBC 해직 기자로 지난해 1월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 민사 13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이 플레이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예. 자, 다이빙벨에 대해서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 이 메이저 언론, 조선, 동아, KBS, MBC 등등이 외치고 있는데 고발 뉴스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무슨 기사를 삭제했다며. 기사를 삭제했다면서요. 예. 조문 연출 저거 선동 아니에요? 왜 조문 연출이 선동일까?
영상 다시 보여줄까요? 어? 조문 연출하는 거 영상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래. 뭐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예. 그 박근혜 조문 현장 저기 유튜브 영상 좀 봅시다. 예. 그거 한번 보고 가야죠. 예. 조문 연출에 대해서 지금 뭐 선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저기 동영상 좀 주세요. 동영상. 가서 내가 여기 조문 찾아보면 나오는데. 왜 검색이 안 되지? 자, 조문 연출이 선동이다라는 사람 잘 봐. 자, 봤죠? 봤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꽃을 들고 걸어가요. 지금 걸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걸어가는 거 봤죠? 그죠? 천천히 걸어갑니다. 저 꽃을 왜 들고 갔겠어요? 놓으려고 들고 간 거겠죠? 그런데 안 놓고 어느 방향으로 쭉 걸어갔어. 근데 걸어간 방향이 그냥 뭐라 그러나, 희생자들의 위패가 있거나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꽃을 쌓아놓은 그냥 책상을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돌아서. 그래서 속도를 한번 봐봐. 걷는 속도. 빨리 걷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천천히 걸어. 그리고 이 할머니를 만나서 인사를 하지. 그지? 이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청와대에서 저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청와대에서 저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봉사자? 섭외했다 그랬잖아, 섭외. 청와대에서 섭외했다. 저 현장에서 섭외했다고 청와대에서 밝혔어요. 그거 몰라? 청와대에서 섭외했다고 밝혔어. 이제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러면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뉴스 K 영상이 있었는데, 뉴스 K, 뭐 여기 보면 저 뉴스 K 영상 좀 주실래요? 뉴스 K CF 되게 잘 나왔던데. 뉴스 K 영상 좀 줘봐. 아까 잠깐 올라왔었는데. 예. 이건 비공개로 돌려놨구만 또 유튜브에서. 예. 자, 뉴스 K 잠깐만요. 일반인이 유튜브에 올리면 우리 정부에서 이거 뉴스 K 아닌데? 잠깐만.
걷는 속도가 다르죠. 그죠? 예. 이거 뉴스K 영상이 아니에요. 예. 여비고님 그 뉴스K 영상이 아닌데? 이거다. 자, 뉴스K 영상. 되는데요. 합동 분향소에는 임시 분향소에 있던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일반인 사고 희생자 영정과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영정과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영정과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화한 뒤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대화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잠시 뒤인 10시 30분부터 말했습니다. 또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질책했는데요. 오늘 무효를 할 새끼야! 정말 너 신봉도 들리면서 가만히냐! 저 새끼 가만히 봐! 저 뭐 한 거냐고. 저렇게 울부짖는 가족들을 냅두고 저 가족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뉴스 멘트는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나왔는데 저 할머니는 유가족이 아니었어. 현장에서 섭외했어. 또 다른 뉴스가 있었는데 민중의 소리였나? 뭐였죠? 모범은 나오나? 박근혜가 딱 현장에 도착하자 대기했다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 그 대기했다가 걸어 나오는 거 그거 어디 나온 거였지? 그 노컷 뉴스였나? 검색이 잘 안 된다. 잠깐만요. 예. 워낙 우리가 저 뉴스가 많다 보니까 나왔어. 응? 비공개 동영상이라는데? 다 가렸구만.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예. 지금 노컷 뉴스 영상인데요. 예. 비공개 처리되는데요? 우리 가족들 중에는 박 대통령이 이 새로 만들어진 화랑유원지 분향소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오전에 분향소에 오셔서 분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출입구에 대기 중인 할머니도 같이 이동. 그런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해. 다른 유족들하고 다른 유족들하고 일반 조문객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저 할머니 혼자 따라다니다가 저 남자가 뭐라 그러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해. 그러더니 뒤돌아선 박근혜가 이 할머니한테 가서 절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게 유족을 위로했다는 사진으로 나온 거야.
분향소 안에 청와대에서 그 할머니 섭외했다고 한 분을 인정했어. 같이 그 대동을 하고서 분향을 하고 사진을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분이 어느 가족 어느 분이신가 부탁이라는 말이 섭외란 말이야. 예. 희한하게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분하고 한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저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현장에서 저 노인을 뭐 유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저 부탁을 해가지고 저기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원래 고전에 임시조문소가 있었어. 임시조문소가 있었는데 그걸 바꾼 거예요. 바꿔서 이날 처음으로 다시 재개장을 하면서 아직 유가족들도 도착하기 전이었고 일반 조문객은 10시 이후에 도착이 가능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할머니는 문간에 있다가 바로 따라붙어서 그 어떤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부터 나온 건데 문간에 있다 딱 따라붙어갖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말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법상 저럴 수가 없다고. 예. 그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은요, 그 대통령이 한 공간에 있으려면 24시간 전에 주민번호를 다 파악해요. 그리고 몇 개의 뭘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철저히 그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 옆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족들은 저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소리 지른 거야. 그런데 저 할머니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고 쑥 들어가잖아. 그거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연락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박근혜가 그 꽃을 들고 모델처럼 걸어가다가 뒤돌아와서 그 할머니랑 유족도 아닌 사람이랑 사진을 찍고 그걸 언론에서는 유족을 위로했다라고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조문 연출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조문 연출이 선동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근데 우리는 딱 그 얘기까지만 했어. 우리 방송에서는 저 할머니랑 짰다. 청와대도 인정했듯이 할머니랑 짜고 그 할머니만 저 할머니만 단독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저렇게 찍은 거다. 우리 그것까지만 얘기해. 그 행위 자체. 박근혜라는 사람이 저 유족들의 저 희생자 사진 앞에서 저런 짓거리를 했다. 이게 우리의 주장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 뭐 박사모 저 할머니가 박사모라는 소문이 막 나. 그러면서 박사모 사진이라고 막 누가 퍼돌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당신들은 박사모 사진에 막 접근이 가능해? 난 몰라. 박사모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박사모 모임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사모라고 막 소문이 돌더니 다음날 박사모가 아니다. 그러면서 조문 연출 선동이다. 누가 박사모랬어? 우리가 안 그랬다니까? 망치 부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어떤 언론에서도 박사모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런데 지네들이 먼저 박사모라고 소리 질렀다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조문 연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한마디로 박근혜가 연기했잖아. 그 희생자 사진 앞에서 연기했잖아.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비난을 물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해했지 이제? 자, 그러니 조문 연출이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저 희생자들 사진 앞에서 감히 화보 찍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조작해서 언론이 보도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알았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방송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죄송하고요. 자, 과연 몇 분이나 추천하셨을까? 와우! 3042!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3042분께 감사드리고, 아까 보니까 3500명 넘게 보던데 500명은 추천 없이 봤다는 얘기네? 그렇구나. 한 500명은 망치부인 방송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네. 자, 3042. 내가 볼 땐 너만 선동당한 것 같은데? 예. 자,
그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나서 선동하지 마라! 내가 널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흔들린 거야. 그냥 받아들여. 거부하지 마.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3,37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고요. 자, 세월호 사건, 이건 우리 정부의 우리나라의 축소판입니다. 돈에 눈이 먼 어른들의 탐욕과 그리고 정부 부처의 무능, 이것이 합쳐서 결국 꽃다운 청춘 200수십 송이를 꺾어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명보트가 펴지지 않는 여객선이 돌아다니고 있고 연령이 20년 넘은 노후한 여객선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객선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지하철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지하철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줬습니다. 이 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밑에 있는 기둥이 약하다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 꼼수의 달인 이명박도 안 한 짓이 수직 증축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자들이 이 높이를 최대한 빼고 철근은 최대한 아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지어놓은 건물인데 거기다 수직으로 증축을 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여기고 현재 총리실에서는 수백 건의 안전 관련 규제들을 타파하겠다. 규제 총량제, 폐지해야 될 규제로 안전 규제들을 지금 설정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국민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살 걸어 다녀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인을 뽑으시면 됩니다.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놈이야 다 똑같아 이민 가자. 이민은 아무나 가나. 이민은 아무나 가나. 최동욱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최동욱 이야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자기 친자가 맞다 인정했습니까? 안 했죠? 검찰의 주장입니다. 제 방송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요. 검찰의 최동욱 친자 결론. 그러면 이 검찰은 이미 작년 11월에도 그런 결론을 발표했거든요. 왜 또 발표했을까요? 이번에 수사를 정리하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내용이 뭐라고? 최동욱의 아들이라고 의심받았던 아이의 신상 정보를 누가 불법으로 빼돌렸냐? 이제까지 수사 결과 청와대랑 국정원과 그 다음에 교육부, 그 경찰 이런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걸 이전에 검사들이 찾아냈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검사들 다 쫓겨났어요. 다 지방으로 발령내버린 다음에 오늘 검찰이 발표한 거예요. 아이의 정보를 누가 유출했는지 증거 다 잡아놓고 애가 진짜 최동욱의 친자로 보일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수사를 종결한다. 아 씨발. 범인 다 잡아놓고 증거 잡아놓고 최동욱 아들이라고 뻥까면서 수사를 종결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그러니 대한민국이 바로 쓰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재난민국으로. 이 재난은 어디서 올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깨알 지시를 하려고 그러는 리더십.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무책임 리더십.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 리더십. 만기 친남 리더십.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철 겁나서 못 타요. 국토부에서 승인한 철도 안전심사
그 안전심사의 연구원이 뇌물 받고 불량 브레이크를 수십만 개 공급했답니다. 이게 재난민국이지 뭡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 하나 죽지 않으려고, 나 하나 살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눈 감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 바로 잡힙니다. 그게 바로 잡히겠어? 야 망치녀라, 네가 대통령 한다면 바로 잡겠냐?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 가는 길은 길이 아니지만 100인이 가고 10,000인이 가면 길이 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10,000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말하길 꿈꾼다면, 그리고 정치인을 다 싸잡아 비난하기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변할 겁니다. 대한민국 변해서 망치 부인이 나중에 늙어서 벽에다 똥칠하는 거 모바일 방송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었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